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아나운서 백명지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치열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대구 경북에선 70명의 후보가 선거 전 무대에 오르지도 않고 무투표 당선이라고 합니다. 경쟁 없는 곳에 치열한 고민이 있을 리 없다면서도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은 반복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분석 TK인에서 지역 실태를 짚어보고 대진표가 완성된 대구 경북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전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인터뷰 사람인에서는 KBS 인간극장을 통해 큰 감동을 전한 분이죠. 대구 영남공고 헬스부 수업을 하고 있는 지항구 교사 만나봅니다. 5월 20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은 보이는 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대구 라디오로 들어와 청취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 남겨주시고요. 또 오늘 방송은 KBS 대구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뉴스 브리핑입니다. 매일신문 한소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네,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을 둘러싸고 이 지역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중앙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데 지난 15일 군위에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예전보다 다소 달라졌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지역 정치권도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이전에는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맞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TK 신공항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구 동성로 유세에서요. 가덕도 신공항처럼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지난해 대선 때도 이 사업 지원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이 10월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럼 지난주 현장 방문에서는 어떤 발언을 했었기에 이전과는 확연한 다른 분위기를 느꼈나요? 일단 대구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정부 지원을 요청하자 사업 지원 상황이 안타깝다 이 정도의 원론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특히 군위 모내기 현장에서 한 주민이 공항 빨리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두고 봐야죠 라고 답하면서 원래 정부가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대통령실 차원의 공식 입장 변화가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 정부 지원 방향이 어떻게 확실시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이 조금 묘하게도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네.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여야 대구시장 후보도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 이재명 대통령의 군위 신공항 부지 방문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정부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집권 여당과 대통령 지원을 바탕으로 사업을 풀겠다고 했는데요. 이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안타깝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 실질적 해법은 없었다고 비판하면서 국가주도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네,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네, 최근 대구에서 이 층간소음 갈등 끝에 이 주민이 이웃을 흉기로 해친 사건이 발생하면서 네. 이 반복되는 층간소음 분쟁 문제가 다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단순 민원을 넘어서 폭행과 협박, 심지어 살인 사건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최근 사건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지난 9일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주민이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흉기로 해친 사건입니다. 이 경찰 조사 결과 이 피의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 남성은 지난해에도 이 층간소음 문제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갈등을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역 내 층간소음 관련 분쟁 자체는 꾸준히 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에 따르면 대구 지역 민원은 2022년 794건에서 지난해 1,014건으로 약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네. 이 경찰 신고도 지난해 1,306건으로 하루 평균 4건 수준이었고요. 올해도 벌써 600건을 넘겼다고 아이고. 합니다. 문제는 단순 항의를 넘어서 폭행이나 흉기 위협 같은 강력 사건으로 번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실제로 경산에서는 차량으로 이웃을 들어받은 사건도 있었고요. 흉기를 들고 협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이를 원만하게 중재하거나 또 제재할 만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현행 제도상 아파트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지만 네. 이게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의무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실상 제도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오래된 주택일수록 차음 성능이 떨어져서 분쟁 가능성은 더 큰데 정작 중재기구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국환경공단 산하 층간소음센터도 상담과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상대방이 중재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고 현장 대응 인력도 부족해서 즉각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보복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반복적으로 찾아가서 항의하거나 우퍼 스피커 같은 걸로 보복성 소음을 내는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네. 이 법조계에서는 단순 다툼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이 층간소음 문제로 현관문을 발로 차고 초인종 시설을 훼손한 주민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이웃 간의 갈등이 흉악범죄로 번지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현실적인 중재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보죠. 네, 포항 형산강 하구에서 60년 넘게 조업해온 해송 어촌계 어민들이 어업시설물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정부가 하천 불법 점유시설 정비에 나서면서인데요. 어민들은 평생의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불법으로 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생계를 이어온 어민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이제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한 그렇죠. 건데 네. 사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원래 이곳은 1960년대부터 포항 어민들이 사용해온 작은 어촌항입니다. 네. 이 포항 제철소 건립으로 기존 항구를 잃은 송도동과 해도동 일대 어민들이 형산강 하구로 모여들면서 지금의 형태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현재는 100명이 넘는 생계가 이곳에 걸려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 2월 하천법에 따라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정부의 불법 하천 점유시설 정비 방침이 적용된 건데요. 네. 어민들은 법이 생기기 전부터 있던 터전인데 하루아침에 범법자 취급을 하고 있다고 호소를 하는 이유입니다. 법적 기준과 어민들 생계 사이에서 관할 지자체와 행정기관의 고민도 깊을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이 형산강은 국가하천이라서 관리 네. 권한은 낙동강유역 환경청에 있는데 이 경북도와 포항시는 정부 지침을 따라야 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단순 불법 시설이 아니라 어민 생계가 걸린 문제다 보니까 행정기관도 철거만 밀어붙이기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네. 실제로 경북도와 포항시는 이 집행 연장이나 양성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특히 과거에는 지자체가 오히려 몽골 텐트를 설치해 줄 정도로 사실상 생계 공간으로 인정해 왔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일신문 한소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실로 그림을 그리는 작가 장지혜입니다. 염색이 되어 있는 색실로 내면의 자아와 자연의 풍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화가를 꿈꾸며 서양화를 전공하고 미술교육 석사까지 마쳤지만 전업작가로 시작한 건 2023년부터예요. 이제 막 3, 4년 차에 접어든 신진 작가예요. 은행원과 요식업 등 전혀 다른 일을 했고 결혼과 육아로 경력도 멈췄지만 마음속에 작가라는 꿈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따라서 조금씩 걷다 보니 지금처럼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저의 작업 방식은 이중 구조예요. 먼저 아크릴 물감으로 페인팅을 한 다음 그 위에 색실을 올려서 입체적인 질감을 더합니다. 이 독특한 제작 방식 덕분에 많은 분들이 흥미롭게 봐주셔가지고 기쁩니다. 예전부터 좋아하던 바느질과 뜨개질처럼 몰입을 할 수 있는 취미가 자연스럽게 지금의 작업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제일 애정이 가는 작품은 별이 빛나는 밤 시리즈입니다. 특히 보랏빛 별이 빛나는 밤 시리즈는 많은 분들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해주셔서 더 힘이 나는데요.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과 윤술의 반짝임이 나의 움직임에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전시나 아트페어에서 작품을 선보이다 보면은 제 작품 앞에서 걸음을 멈추시거나 사진 찍는 분들이 계셔요. 멀리서 볼 땐 물감이라고 생각하다가 가까이에서 실이란 거 알고 놀라워하면서 경이롭다고 말해주실 때면 제 마음이 참 뭉클해집니다. 작가의 길을 들어서니 3, 4년이 3달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제게 꼭 맞는 옷을 입는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작품을 기억하고 소장해 주신 분들이 늘면서 부담감과 책임감이 커졌어요. 그럴 때마다 천천히 꾸준히 끝이 보이지 않는 마라톤을 제 속도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그들이 전하고 싶은 얘기를 듣는 인터뷰 사람인입니다. 학창시절 나를 묵묵히 믿어주고 응원해주던 스승 한 분쯤은 다들 마음속에 품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제자들의 마음 근육을 단단하게 키워주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는 분 모셨습니다. 대구 영남공업고등학교 지항구 교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남공고에서 국어교사로 재직 중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KBS와 인연이 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좀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협약 경숙성학고인 영남고고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네. 올해 16년 차 교사입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난 4월에 KBS 인간극장에 열렬교사 지향구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봤거든요. 방송 반응이 네. 폭발적이었죠. 네. 웬만하면 요즘 밖에 나가면 다들 네. 알아보실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에 새벽에 한 5시 반에 뛰고 있는데 네. 뒤에서 어떤 분이 부르시는 거예요. 선생님, 어. 방송 잘 봤어요. 이렇게 막 아는 척을. 일명식도 없는데 네. 아우. 그런 분위기 어떻습니까?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네. 이제 즐기고 계신가요? 네, 이제 더 착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헬스부 교사다 이렇게 소개를 했기 때문에 체육 선생님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실 텐데 국어 교사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국어 선생님께서 왜 이렇게 헬스부를 만들게 되셨어요? 네. 저는 뭐 국어 교사지만 공업 고등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네. 요즘 아이들 학교 오기 힘들잖아요. 또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자기 성장 프로젝트라는 과목을 먼저 제안을 했어요. 네. 이거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어떤 것들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헬스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맡게 되었어요. 네. 헬스부 들어가기 위해서 뭐 경쟁이 아주 치열하던데 주로 어떤 학생들이 지원합니까? 이게 사실 뭐 학생뿐만 아니라 요즘 전 국민이 운동 열풍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살 빼고 싶은 아이, 그리고 또 역으로 살을 찌워서 몸이 커지고 싶은 아이도 있고요. 남성미를 좀 갖추고 싶은데. 그럼요. 그리고 이제 점점 저희가 이렇게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엘리트 선수로 가고 싶은 아이들도 지원을 해요. 직업적으로도 생각하는군요. 네. 그래서 다양한 아이들이 지원을 하고요. 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많은 성과도 내고 있고 네. 성공의 어떤 지표를 잘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라 네. 너무 대견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 학생들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우와, 네. 올해 신입생 가운데 네. 이 체격 조건이 좋아서 카누부에서 네, 이놈. 스카우트 제의가 왔는데 네. 헬스에 남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나요?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운동하고 전화 왔었고요. 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나 공간 문제 때문에 지원한 학생들을 다 받지 못한 그런 고충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잘 이렇게 교감 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네. 일단은 다 받으셨어요. 그죠? 네, 맞아요. 예, 그런 문제들이 있죠. 방송에는 17명 받았다고 나갔는데 네. 한 명 더 들어와서 총 18명이 됐고요. 저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원하는 거 하면 잘 하거든요, 알아서.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네. 보통 이게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거잖아요. 정식 교과목.
교과목입니까? 네, 국어처럼 아. 과목을 저희가 파격적으로 도입을 했어요. 그래요? 그럼 매일 그 훈련을 하는 건가요? 몇 시에 하나요? 이제 국어가 우리가 주당 3시간 편성돼 있는 것처럼 이 과목은 원래는 4시간인데 지금은 2시간이 편성돼 있거든요. 네. 그 동아리랑 연계해서 일주일에 한 번 네. 수업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애들이 연습하던데? 그렇죠. 예. 그게 왜냐하면 예. 애들이 이런 거예요. 예. 수업 시간에 공부 시간이 부족하다. 아. 그러니까 공부를 다 그 외의 시간에도 하겠다 해서 새벽에도 하고 점심시간에도 하고 마치고도 하고 아.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반 이제 교과목을 네. 스스로 예복습하는 것처럼 그렇죠. 예, 네. 자기가 네. 스스로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네. 대단합니다. 사실 뭐 10대는 뭐 뒤돌아서면 배고플 나이잖아요. 네. 예, 밥 먹고 금방 또 간식 먹고 그러는데 네. 특히 이제 학교 앞에는 분식들 유혹도 많고 그런데 맞아요. 헬스부 학생들은 이제 몸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식단 관리도 해야 되고 네. 그게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이게 사실 저희가 약간 성공의 지표처럼 닭가슴살 4개, 그다음에 햇반 4개. 네. 이거를 얼마나 꾸준히 먹을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얼마 동안요? 하루에요? 거의 한 100일 정도를 그렇게 먹으면 매일? 매일 매일 닭가슴살 4개, 네 개, 햇반 4개? 햇반 4개. 오. 이게 거의 그냥 엘리트 코스의 전형인데요. 네. 처음에 그렇게 시작은 하진 않지만 2개씩 정도로 시작을 하는데 네. 물론 몰래 이렇게 먹는 아이도 있고요. 저도 하다 보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하다 보니까 계속 좋은 방향으로 더 잘 지켜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의지를 갖고 하는 학생들이 대단합니다. 네. 열심히 땀을 흘리다 보면 이렇게 서서히 몸이 변화하는 걸 본인들도 느끼고 거울도 자주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 달라진 제자들의 몸을 볼 때 선생님의 마음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남학생들이 대부분이라서 거울 볼 일이 예전 뭐 여학생보다는 좀 덜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운동을 하려면 우리는 우리 몸을 자세히 관찰해야 되거든요. 네. 어떤 근육이 생겼는가, 네. 아니면 지방이 빠졌는가를 네. 봐야 되는데 네. 그 순간을 발견할 때 아이들이 굉장히 기뻐해요. 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쌤 저 아이고. 너무 예뻐요, 아름다워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열혈 교사라서 그런지 인터뷰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금 테이블을 치면서 하셔서 네. 조금 소음이 들리더라도 네. 양해를 네. 해주시고 자 이렇게 꾸준한 몸과 마음 관리를 하려면 엄청난 끈기가 필요할 텐데 그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지도하는 입장에 선생님께서도 특별히 노력하는 바가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그 헬스부를 처음 했을 때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일반 교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외부의 도움으로만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헬스부 목표가 실제로 보디 프로필 촬영, 대회 출전, 그리고 그 트레이너 자격증 획득이 3가지 목표예요. 네. 그걸 먼저 제가 다 이뤘어요. 네, 그리고 대회도 3년 동안 6번이나 나갔거든요. 네. 그렇게 제가 먼저 성공을 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본보기가 되신 거군요. 스승의 솔선수범의 제자들도 자극받아서 이렇게 많은 대회에 출전도 하고 할 텐데 실제 그 대회 나가서 뭐 2인가 수상한 친구도 있더라고요. 아, 네. 네. 그 처음 시작은 일단 대회에 서보자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권한 건 아니고 아이들이 선생님 저도 저 큰 대회 나가보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우리가 지방 대회부터 시작해서 전국 대회, 이번 봄에 있는 대회는 도혁이가 전국에서 2등을 했고요. 네네. 찬민이가 4등을 했고 네. 작년에는 전국체전까지 나가서 4등을 했어요. 네. 대단한 거죠. 빈교실에서 시작해서. 당연하죠. 네. 네. 원래 뭐 엘리트 체육 선수로 출발한 것도 아니고 취미로 아니고, 하다가 네. 그렇게 네. 된 건데요. 네. 체전 선발전은 대구에서 3명 뽑아요. 거기에 선발돼서 나간 거예요, 체전에. 아, 대구 대표로 3명을 선발하는데 거기 들었다고요? 거기 들어서 전국에 가서 4등. 오, 정말 네. 대단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변한 모습으로 무대에 오른 제자들을 지켜보는 스승과 또 부모님 역시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힘들거든요. 그 과정이. 맞습니다. 뭐 많이 네. 절제도 해야 되고 시련도 많고. 그런데 이제 결국에 무대에 딱 섰을 때 그때 그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학생도 눈물을 흘리지만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감동스럽고 그게 이 아이들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좋은 에너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모두가 이제 메달을 목에 걸 수는 없잖아요. 네. 그죠?
그렇지만 이런 대회에 출전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점이 많을 텐데 스승의 입장에서 어떤 점을 좀 배우고 느꼈으면 하는 그런 바라는 점도 있으시죠? 네, 사실 저희의 목표는 외부에 보여지는 어떤 성과가 아니었거든요. 처음부터 우리는 꼴찌로 대회에 나가는 게 대회에서 꼴찌하는 게 목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꼴찌가 목표는 네, 그래서 대회에 실제로 네. 자기 몸을 만들어서 무대 위에 서는 게 엄청난 경험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네. 참가하는데 이의를 든다 그렇죠. 뭐 그런 네. 얘기죠. 예. 네, 그래서 대회가 끝났을 때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걸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갔다 오고 난 뒤에 얘가 뭐 도전 의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얘들이 학생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이라는 걸 저도 이걸 운영하면서 조금 느꼈습니다. 그게 네. 학업으로도 이어지던가요? 그럼요. 지금 우리 학교에 있는 전교 회장이 헬스부 출신이고요. 네. 졸업한 지금 작년 전교 회장도 우리 헬스부 출신이에요. 네. 두 아이 다 그 과의 전교 1등이었어요. 네. 저희는 엘리트 운동인을 양성하는 곳이 아니라 결국에 자존중감, 자효능감 이걸 키우는 게 목표거든요.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헬스를 하고 난 뒤에 이 아이들이 관리를 잘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 헬스부 활동의 진정한 목표가 단순히 학생들의 몸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과 자신감을 키워주는 그런 과정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교실과 헬스부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삶의 태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한고 선생님 개인적으로의 바람과 계획도 있으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직업계고에 16년 동안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만났는데 일단 우리 헬스부 아이들이 운동을 통해서 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참 의미 있다는 과정의 중요성을 좀 배웠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저는 뭐 소박하게 계속 학교에서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면서 좀 힘들어하는 아이 있으면 손 좀 잡아주고 같이 길을 걸어주고 평범한 교사로 평생을 살아가는 게 꿈입니다. 네. 네.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마라톤도 실제로 하시면서도 느끼시는 것도 많고 가족들도 같이 뛰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직하게 흘린 땀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학생들이 헬스장에서 흘린 땀방울은 앞으로 인생에서 마주할 어떤 시련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마음 근육으로 평생 남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인터뷰 사람인 오늘은 영남공업고등학교 지한구 교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매거진 오늘 5월 20일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이 밀리거나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정말 막막하겠죠. 자, 이렇게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겪을 때 대구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 노동권익센터인데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박승원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구 노동권익센터는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들을 시민들이 쉽게 상담받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입니다. 네. 아직은 이름이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현장에서 만나본 센터는 이미 많은 대구 지역의 노동자들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퇴근한 후에 이제 사장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이제 일이 많이 좀 회사에 줄었다고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를 할 때는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든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때는 30일치 통상임금을 해고 수당으로 줘야 됩니다. 회사가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달서구입니다. 달서구면 저기 달서구 대곡에 정부종합청사에 가면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이 있어요. 거기에 진정을 제기를 하시면 해고 수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026년 지금 현재를 기준을 하면요, 현재까지 임금 체불 상담이 한 25% 정도로 가장 큰 비중입니다. 그리고 부당 해고,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일반적인 인사 노무
관리 관련된 상담이 한 10% 정도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노동법상 근로자의 권리는 대부분 강행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보다 좀 낮은 수준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근로자들이 그걸 잘 모르고 내가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 그렇게 따라야만 한다라고 해서 불이익을 감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도 우리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라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대구노동권익센터가 문턱 낮은 법률 쉼터로서 자리매김을 했으면 싶고요. 그리고 근로자들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면 정말 속상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네. 실제로 센터에는 어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네, 최근 상담 현장에서 크게 두 가지 이슈가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네. 먼저 배달앱이나 대리운전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경우인데 실질적으로는 노동을 제공받지만 이제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법의 테두리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대구는 영세 자영업 비중이 높은 편이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이게 좀 구제받기 힘든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센터의 도움을 받은 한 시민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를 했고요. 대구 청년 노동자입니다. 제가 일하던 곳에서 지금 퇴직금 문제로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사장님 지시를 받으면서 일을 해왔는데 사장님께서는 제가 프리랜서 계약이라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 이제 노동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정말 막막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찾아봤지만 전문 용어가 어렵고 제가 정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턱대고 노동청에 가는 게 맞는지 판단도 서지 않고 그렇다고 노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자니 상담 비용도 만만치 않고 혹시 괜히 제가 문제를 제기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지 걱정도 컸습니다. 노무사님이 제 근로계약서와 업무 기록들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면서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무료 노무사 선임 제도 같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부당한 일을 겪고 나서야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보게 된 거라 그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센터에 직접 와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었고 가까이 이런 기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처럼 평범한 노동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거기 가면 도와줄 거야 하고 떠오르는 1순위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기관이라기보다는 언제든지 들러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구 노동자들의 쉼터이자 비상구 같은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간 이제 법을 잘 몰라서라든가 혹은 노무사를 찾아가기에는 비용이 좀 부담돼서 포기했던 분들에게 무료 노무사 선임제도 정말 큰 힘이 될 텐데 네. 뭐 임금이나 해고 문제 외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까? 이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 속 고민까지 폭넓게 껴안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통역 상담은 물론이고 영세 노동자들을 위한 세무 상담과 생활 법률 상담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관공서 문턱이 높게 느껴지거나 당장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릴 수 있는 현장 밀착력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구노동권익센터 사무처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 대구노동권익센터는 2022년도 10월 조례 제정에 따라서 대구광역시에서 영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노동권익을 구제하기 위해서 공적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설립된 센터이고요. 현재는 항공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전문기관으로서 수탁 운영 중에 있는 기관입니다.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 등이 법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는 곳으로 운영되는 반면 저희들은 센터 중심에서 노동자가 직접적인 문제의 상담을 할 수 있고요. 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상담에서부터 권리구제 연계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려고 만들어졌습니다. 노동권익센터는 시민들이 계시는 곳에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마련하고 있고요. 현장 중심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 취약계층들은 이렇게 상담소 찾아오는 것도 시간 내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요소마다 방문 상담소도 마련하고 있고 또 5월 한 달간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바늘땅역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 뵙고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의 노동이 정당하게 존중받고 그 가치가 빛나는 대구를 만들기 위해 우리 대구노동권익센터가
언제나 가까이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일하면서 겪는 억울한 일들 혼자 앓거나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가까운 대구 노동권익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셨으면 좋겠고요. 대구 시민들의 정당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센터가 든든한 비상구가 되어주길 기대해 봅니다. 네, 박승훈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넓고 깊게 지역의 주요 이슈를 꿰뚫어보는 이슈 분석 TK인 오늘 천영길 시사평론가 중앙일보 백경석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방선거가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선거 시기는 유독 빠르게 느껴지는데요. 두 분은 후보를 평가할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시는지요? 네, 저는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이 전과 유무를 꼭 확인하는 편인데요. 보통 음주운전이나 폭행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또 업무상 배임 등 전과를 가진 후보들이 꽤 있다고 하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음주운전이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고요. 일단 한번 거두고 나면 사실 지방선거는 동네의 일꾼을 뽑는 선거다 보니까 제가 살면서 한 번이라도 마주쳐 본 적이 있느냐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동네에 관심이 있느냐. 네. 내일부터 이제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무투표 당선 지역과 또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선거구 대진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기자가 먼저 대구 지역 후보자 등록 현황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대구는 후보자로 324명이 등록해 평균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선거 1.7대 1보다 다소 높은 수치인데요. 네.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제외하고 모두 95개 선거구에서 178명이 일꾼을 뽑습니다. 우선 대구시장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의원, 개혁신당 이수찬 대구시당 위원장이 등록을 했고요. 네. 9명을 뽑는 기초단체장 선거에는 모두 20명이 등록해 평균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31명을 뽑는 시의원 선거에는 71명이 등록을 했고요. 43개 선거구에서 114명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에는 187명이 등록해 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 교육감 후보로는 강은희, 임성무, 서중현 후보가 3파전을 벌입니다. 네. 네, 이 대구의 후보 등록 현황을 보면 4년 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무투표 당선자가 대거 줄었다는 겁니다. 이 4년 전에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에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당시에는 기초단체장도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었는데 네. 이번에는 9개 구군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곳은 이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된 곳인데 이 군위군은 경상북도에 있던 시절까지 포함해서 이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래 단 한 번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 단체장, 기초의원, 광역의원 후보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었습니다. 후보조차 내지 않았다고요? 네. 후보조차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서 아마 군위군에 사는 유권자분들은 도지사 선거를 제외하고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을 투표 용지에서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 군위군수 후보를 냈고 또 기초의원 후보도 냈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년 전과 비교하면 조금은 약진했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대구시의원 역시 4년 전에 60% 정도가 무투표 당선됐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한석만 무투표 당선이 결정되면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상당수 지역의 유권자분들은 투표용지 7장을 다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부분도 이번에 선거를 치르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이네요. 네. 네. 경북은 어떻습니까? 네, 경북
경상북도지사 선거에는 이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가 등록을 했습니다. 또 22개 시군 단체장 선거에는 62명이 후보로 등록해서 평균 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56개 지역구 경북 도의원과 105개 지역구 시군 기초의원 경쟁률은 각각 1.8대 1, 1.6대 1을 보였습니다. 또 비례대표 도의원 경쟁률은 2.8대 1로 가장 높았고요. 경북 교육감 후보로는 김상동, 이용식, 임종식 후보가 등록해서 3파전을 벌입니다. 네, 오타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이용식 후보가 아니고 이용기 후보입니다. 네. 경북 교육감 후보이고요. 경상북도 역시 대구와 좀 같은 흐름에 있는데요. 이 4년 전에는 단체장 무투표 당선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상북도 이 22개 시군 가운데 무투표 당선자는 한 곳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곳 가운데 18명 후보를 냈고요. 민주당 후보가 없는 지역들, 예를 들면 의성군의 경우에는 무소속 후보자가 출마를 하면서 이 대진표가 짜여지게 됐고요. 네. 그리고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 경북도의원 부분입니다. 이 대구시의원은 무투표 당선자가 1명 나왔는데 경북도의원은 20곳이 넘는 곳에 무투표 당선자가 나오게 됐거든요. 특히 가장 좀 안타까운 지역이 경주시 지역입니다. 네. 경주시 같은 경우에 도의원을 5명 뽑는데 5명 전원이 무투표 당선입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네, 경쟁 후보자가 1명도 없게 되면 그 지역의 뭐 특수한 분위기 탓인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게 경주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지난번 에이펙 정상회의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개최됐기 때문에 이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과를 등에 업고 이 경주시장 역시 이 3선을 도전하는 이 준하경 현 시장이 이 출마를 하게 됐고 이 도의원 역시 현역들이 대거 이 연달아서 공천을 받고 이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경주에 있는 뭐 진보당이라든가 이런 원내 정당들이 경주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약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하나 덧붙이면 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 후보자들이 좀 출마한 지역들이 있었는데 네. 경주는 무소속 후보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원 5명 전원이 무투표 당선자라는 얘기는 경주 시민들은 도의원 지역구 투표용지는 한 장도 받는 사람이 없다. 이 부분은 제도적인 개선이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대구의 동구 2선거구 박소영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도 무투표 당선이었다는 게 좀 특이하네요. 네, 이 동구 2선거구는 신천 1, 2, 3, 4동, 효목 1, 2동인데요. 네. 이 박 후보는 4년 전인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나홀로 출마해서 무투표로 당선돼 대구시 의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이 무투표 당선으로 8년간 대구시 의원 배지를 달게 됐지만 단 한 번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않고 또 상대 후보가 없어서 무혈 입성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 신천 1, 2, 3, 4동, 효목 1, 2동 여기 수성구 인접지역 아닙니까? 가까운 맞습니다. 지역인데.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초의원 선거구 같은 경우에 한 번도 무투표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후보자들도 4년 전에는 이 지역은 민주당이 후보를 2명이나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선자를 3명 뽑는 지역의 이 기초의원, 그러니까 구의원은 경쟁이 치열한데 반해서 1명을 뽑는 이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국민의힘 이외에 다른 후보가 출마하더라도 이 당선 가능성이 좀 적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을 지냈던 이 전직 의원이 이번에 동구청장 후보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거를 치러야 되다 보니 당선 가능성 면을 가장 크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무엇보다도 1명만 뽑는 소선거구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 단점을 이 대구 동구 시의원 선거구에서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이게 경북 지역 도의원 선거와 연동해서 보면 이번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조정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 4년 뒤에는 이 무투표 당선을 막기 위한 조치, 이게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도 있고 수도권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도의원도 무투표 당선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기초의 무투표 당선자 수 대구 경북 얼마나 됩니까? 네, 대구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11명이 무투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북구 가선거구 2명, 북구 다선거구 3명, 북구 라선거구 2명으로 이 북구에서만 7명이 나왔고요. 달서구 가나선거구에서 각각 2명이 나왔습니다. 경북 기초의원 가운데 이 무투표 당선자는 모두 15명인데요. 포항 3명, 경주 2명, 김천 2명, 안동 2명, 고령 2명, 칠곡 2명, 봉화 2명입니다. 이 중 민주당 후보는 2명이고 나머지는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이걸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서 무투표 당선된 지역도 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원 정수만큼만 후보를 내서 당선이 확정된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아니면 출마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적다. 특히 2인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경우는 양당이 한 명씩만 후보를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정당 후보는 여기에 들어가더라도 무소속 후보라고 하더라도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1, 2등만 당선되니까 사실 이번에 선거구 획정 논란도 좀 있었는데 4인 선거구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걸 다시 지방의회에서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한 결과가 이와 같은 기초의원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배경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무투표 당선의 이유, 지역구 말고 비례대표 기초의원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지역도 경북 지역은 10곳이 됩니다. 왜냐하면 농어촌 지역은 비례대표가 한석입니다. 비례대표가 한석이면 2명의 정당이 후보를 내더라도 1등을 하지 못하면 아예 당선자가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 지역들은 2006년 이래로 한 번도 후보를 낸 적이 없는 곳들이 다수입니다. 이 무투표 당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미 그 당선이 결정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선거 운동은 안 하는 겁니까? 네, 이 공직선거법 190조를 살펴보면요. 네. 후보 등록자가 의원 정수를 넘지 않으면 투표 없이 당선인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우선 무투표 후보자들은 다음 달 3일인 투표일까지 선거운동을 중단해야 하는데요. 불필요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 현수막을 철거해야 되고 이미 당선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리 인사나 정책 발표 등 일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투표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는 해당 지역 투표 용지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3일이 되면 최종 당선자로 이 신분이 바뀝니다. 네. 이 백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선거운동을 일절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집으로 받아보는 이 공보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무투표 당선자는 공보물도 못 보냅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그러네요. 네. 박탈된다. 이게 선거 공영제라고 하는 취지도 있고 워낙 지방선거가 많은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 이런 이 규정을 갖고 있는데 이 무투표 당선자에게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무투표 당선자가 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 영남과 호남 지역에서 이렇게 한 명만 뽑는 선거구에 무투표 당선자가 많고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만 후보를 내서 무투표 당선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특히 주목받는 기초단체장 선거구도 좀 살펴보죠. 네, 대구에서 한 2곳을 꼽아봤는데요. 네. 우선 수성구청장 선거는 3선 도전에 나서는 이 김대건 국민의힘 후보와 수성구 의원을 지낸 박정권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양자 대결로 치러집니다. 김대건 후보가 현직 프리미엄과 이 보수를 앞세워 우세가 점쳐지지만 김부겸 후보의 정치적 기반이 수성구이기 때문에 민주당 박정권 후보가 얼마나 저력을 보여줄지 좀 주목이 되고요. 또 중구의 경우에는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젊은 인구가 대거 유입이 되고 인구 10만을 넘어선 게 얼마나 영향을 줄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구에는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공천을 거머쥔 3선 도전의 류구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30대 젊은 피 오영준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특히 이 오 후보는 만 32살로 대구 기초단체장 선거 중에서 역대 최연소 출마자입니다. 이
결국에 대구의 기초단체장 선거는 김부겸 대 추경호 대 김부겸의 결과가 이 큰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네. 이 특히 앞서 백 기자가 언급한 것처럼 이 수성구의 경우에는 이 김부겸 후보가 이곳에서 국회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지지세 결집이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이 가능성 때문에 이 주목이 되는 선거구고 이 중구는 지역 자체가 면적 자체가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정된 영역 안에서 선거 유세가 치러지다 보니 이 대구시장 선거 바람에 따라서 이 큰 영향을 받는 선거구다. 요 지역들에 대해서도 이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경북 지역 단체장 선거에서는 그 국민의힘 경선 과정 자체가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이 경선에서 탈락한, 그러니까 공천을 받지 못한 현역 혹은 전직 그 단체장들이 무소속 출마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현직이었던 신현국 문경시장과 이 남한권 울릉군수가 공천에서 탈락해서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포항시장은 이 경선 초기부터 여론조사 1, 2위를 다투던 후보가 컷오프되면서 경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이 당내 갈등이 극에 달했는데요. 결국 박승호 전 시장이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했고 또 구미시장 역시 국민의힘에선 현 김장호 시장, 더불어민주당은 전 장세용 시장이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북 지역의 경우에도 3자 구도가 벌어지는 곳들이 대구보다 많습니다. 네. 3자, 4자. 울릉군의 경우에는 4자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있고 무소속 후보가 2명이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울릉군수 후보는 4년 전에는 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 군수 후보로 나섰다가 떨어졌던 후보입니다. 요 지역 그리고 문경 같은 경우에도 3파전이고 이 포항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이 3자 구도인데 얼마나 이 구도가 변수로 작용할지 이 경북 지역은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마지막에 언급하셨던 이 구미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북에 흔치 않은 이 여야가 모두 전현직 시장이 맞붙는 선거라는 점도 주목을 끄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이 총 13곳이던가요? 꽤 많더라고요. 그 뭐 미니 총선이라고까지 하던데 우리 지역에서는 추경호 의원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되면서 달성군이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죠. 네,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선거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달성군 재보궐선거 후보로 정략 공천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박형룡 전 국가균형위원회 정책조정실장을 대항마로 내세웠습니다. 네. 박 후보는 싸움꾼이 아닌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와 손잡고 대구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일 후보가 필요하다면서 이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와 1만석 규모의 달성 아레나 공연장을 성사시켜 이 화원을 영남권 최고의 문화성지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진숙 후보는 달성은 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킨 곳인 만큼 의미가 큰 곳이라면서 8개 산업단지와 청년 인구, 미래의 첨단 산업 경쟁력을 모두 갖춘 달성을 더 강하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 두 후보가 내는 메시지를 보면 이번 선거의 재보궐선거의 향방이 어느 곳에서 결정되는지가 좀 나오는데요. 네. 이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김부겸 후보와 대구시장 후보와 원팀을 이루겠다. 이 부분 강조하고 있고 또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최근에 김부겸 후보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하겠다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 이 예방이 성사될 경우에는 이 재보궐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김부겸 후보가 얼마나 선전하느냐가 이 재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도 지방선거에 투표용지 여러 장 받으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교차 투표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달성군 선거를 또 흥미롭게 만든다. 만약 이것이 정식 총선이었고 대구시장 선거와 함께 치러지지 않았다면 이 달성군 재보궐선거가 그만큼 이 관심을 끌지 않았을 텐데 역시 이 대구시장 선거에 달려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후보 등록을 마치고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사전 투표까지는 8일이 남는데 앞으로 일정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선관위는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 공보를 이 투표 안내문과 함께 5월 24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 사무장, 선거 사무원 등은 이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요. 사전 투표는 5월 29일 금요일과 30일 토요일 이틀간 치러집니다. 네. 뭐 대구시장 선거에 쏠린 관심이 전국적으로 워낙 네.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초단체장이라든가 지방형 선거에 대한 관심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유권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 정리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리면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 통계 시스템 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이 후보자들의 뭐 정가라든가 학력 그리고 이 출마 횟수 등 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산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집으로 이 배송되어 오는 선거 공보물을 온라인 파일 버전으로 이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는 많은 유권자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정착이 됐지만 사전 투표는 내가 사는 선거구가 아니더라도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이 사전 투표가 있는데 이 사전 투표 때는 내가 직장에 출근해서 쉬는 시간에 잠깐 투표하실 수도 있다는 네. 점. 이 공보문 한번 살펴보시고 이 투표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무투표 당선자를 선출되지 않은 선출 권력이라고도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요. 경쟁이 없었기에 이 대표성과 정당성도 부족하거든요. 당선 직후에도 이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유권자들의 꾸준한 견제와 정치적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슈 분석 TK인 중앙일보 백경석 기자, 천용길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최대 소방산업 전문 박람회인 국제 소방안전 박람회가 오늘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AI 기술적 진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무인 소방 로봇과 드론부터 디지털 가상 훈련까지 최첨단 소방 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또 야외 전시장에서는 고성능 특수 소방 차량들의 생생한 시연도 함께 펼쳐진다고 합니다.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 늘어나는 요즘이죠. 이번 박람회가 대한민국 소방 기술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또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재난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생생매거진 오늘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